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7시 라이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폐업,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필수 의료의 붕괴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외과는 그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떠나고 있는 외과의 현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수술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현직 외과 의사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한솔병원의 이철승 원장님,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의 오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의 오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대장학문 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한솔병원 외과 의사 이철승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걱정도 되지만 옆에 오수영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밝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 병원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또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 좀 열어보고자 들어보고자 준비한 자리니까요.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외과는 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흔히 이제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막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이런 모습들을 일반인 분들께서는 좀 떠올려 주실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외과에서는 또 그 안에서도 되게 세세한 분야로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외과는 좀 어떤 곳인지 어떤 이제 과들이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해드릴까요, 제가? 예. 네.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외과라는 그 과 자체는 되게 광범위한 게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네네. 이제 가끔은 이제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네. 뒤쪽에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붙는 것은 맞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외과라고 말을 한다 하면은 이제 장기 쪽을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를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장기별로 뭐 갑상선이면 갑상선, 유방이면 유방, 그다음에 뭐 위, 그리고 대장, 뭐 그 세세하게는 혈관, 되게 참 다양하게 안쪽에서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사실 예전에는 정말 일반 외과라고 해서 정말 네네네. 이 전체 수술을 아우르시는 이제 다른 그런 대가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점점 그게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런 분과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분과 전문이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 외과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또 안쪽에서 그런 그 세부적인 장기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지금은 많은 그런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막 과 이런 거 보면 뭐 대장학문외과도 있고 뭐 유방외과, 뭐 간담체외과, 그러니까 장기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네네네.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도 있고 요새는 더 세분화돼가지고 네네네.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응급수술만 하는 분들, 서지컬리스트라고 해서 네네네. 응급수술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수술 후 포스트오피 케어라고 하든 수술 후 관리, 수술 전후 관리만 하시는 호스피탈리스트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위대장 내시경만 하시는 분들도, 건강검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점 외과의 그런 영역이 좀 예전보다는 더 넓어지고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만 보던 막 그런 응급한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고 넓고 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돼요. 드라마에서 응급실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수술방에서. 네. 디테일하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과가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긴 하지만 힘든 과 중에 하나로 좀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수술을 해서 너무 멋있는 과지만 두 분께서는 외과를 선택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예. 저는 일단 가장 적성에 맞았었고요. 그 실습을 돌잖아요. 네네네. 실습을 돌 때 뭐 정신과를 돌 때는 아니면 제가 환자분들께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정신과 돌 때도 힘들었고 내과 중환자실 이런 쪽으로 가면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 반면에 외과 의사들은 이제 환자를 일상으로 복귀를 시켜주고 통증이나 출혈이나 이런 그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수술 후 이 결과가 굉장히 눈에 보이고 보람이 있어서 성격이 제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낫게 해드리는 과가 외과가 아닐까 싶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 사실 되게 비슷한 대답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저도 약간 이게 외과가 가장 큰 매력은 이게 내 앞에서 환자가 바로 좋아지고 뭔가 원인 해결이 되게 확실한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거의 매력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의료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뭐 장이 터져서 왔을 때 그 터진 장을 해결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재밌어 하고 학생 때도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흔히 말하는 데 외과 뽕을 맞았다 이렇게 우리끼리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세게 맞아서 지금 이렇게 극한 상황에 네,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막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두 분께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로컬 병원에 좀 더 가까이 계시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흔히 빅5 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에 계셔서 상황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외래, 뭐 수술, 해진, 뭐 어떤 응급콜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좀 일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약간 양극단의 그 의사 선생님들 분들인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이야기를. 네. 저희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네. 저희는 보통 이제 아침 컨퍼런스가 아침 7시 정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급한 메일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가 있어서 입원 환자 차트를 미리 보고 가야 해서 보통 한 6시 반 정도? 저보다 더 빨리 오시는 교수님도 많으신 것 같은데 매일 6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가서 이제 차트 미리 보고 이제 별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진 돌고 그다음에 수술이 있는 날에는 수술을 가고 외래 있는 날은 외래를 가고 없는 날에는 보통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그런 논문들 그런 것들 좀 일 처리를 하고 이렇게 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직은 사실 이것도 되게 병원마다 상황이 많이 특히 요즘은 더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이랑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 때문에 내가 당직인 날에는 사실 그런 정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제 환자분들이 뭐 그 맞춰서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유도리 있게 뭐 응급수술 추가로 한다든지 뭐 저녁에 좀 기다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추가로 진행을 하고 또 뭐 다른 과에서도 연락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선생님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제가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 모두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네, 바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저도 비슷하지만 네네. 워낙 그 중증도가 다르니까요. 저희는 그 일렉티브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획된 수술 위주로 하고 네네. 응급수술이라고 해도 이제 외래에서 보고
뭐 이런 그 준비를 해서 다음날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중등도 그런 급성복증 환자분들의 네네네네. 수술을 하고요. 출근 시간은 뭐 한 7시 정도 와가지고 회진을 돌고 환자분들 외래 차트를 해보고 비슷합니다. 외래 수술 필요할 때 하고 또 요새는 얼마 전에 아산병원 그 전임의 선생님들이 파견을 오셔가지고 아산병원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 양성 질환, 탈장이나 뭐 항문 질환이나 이런 그 양성 질환 환자들을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2차 병원에서 와서 구경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우수영 교수님이랑은 그 학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학회 활동도 제가 그 예전에 서울성모병원에 있었을 때처럼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환자분들 진료 보시는 것 이외에도 되게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실 이야기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워낙에 많은 수술 오랫동안 진행하셨겠지만 이거는 내가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수술이나 환자분이 있다면 이야기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시죠? 네. 지금 뭐 가끔씩 기억에 남는 게 전공의 때 그래도 워낙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 수술은 많았지만 그때 2015년인가에 저희가 메르스 그 대전성모병원으로 파견을 나갔을 때 메르스 안심병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트라우마 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일가족 교통사고가 나서 초등학생들이 다 그 장천공으로 한꺼번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요? 예. 그 부모님들은 다행히 괜찮았고 그래서 거의 동시에 양방을 열고 교수님들 빨리 불러서 같이 수술하고 다행히 둘 다 잘 나아서 퇴원을 했던 기억이 나고 예,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그 중증외상센터 같은 그런 그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진짜 그런 재난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정말 급박한 상황을 많이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가운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까도 되게 보시나요?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까지.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되게 더 중증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특정한 환자분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잘된 케이스보다는 잘 안 됐던 케이스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요 100명이 잘 돼도 1명이 안 되면 저희는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루틴하게 하고 늘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리고 뭐 되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수술 잘 됐다, 잘 끝났다, 퇴원도 잘 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그런 합병증이 생기고 하면은 저희도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고 환자분은 물론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예전에 한번 똑같이 수술하고 정말 잘 끝났고 잘 퇴원하셨는데 뭔가 이제 조금씩 열이 나시고 이제 외래에서 조금 이렇게 상태가 많이 이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오셔서 입원을 시켰는데 뭐 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하신 분이 있는데 재수술도 대단히 어렵게 했고 하고 나서도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수술 동영상도 보고 내가 그때 하면서 뭐 잘못한 게 있었는지 뭐 실수한 건 없었는지 그런 거 계속 복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잘된 케이스보다는 그렇게 좀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면 사실 같이 고생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진짜 100분이 잘 돼도 한 분이 뭐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에너지를 쓰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보시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또 필수 의료, 외과의 현실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과 전공의의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사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동기분들이나 뭐 후배분들 아니면 이제 선배님들이 외과를 좀 떠난 경우를 주변에서 실제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 것 같은지 정말 솔직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전임의 때 같이 생활을 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네네. 알아보니까 저기 피부 미용 쪽으로 그래서 활발하게 생활하셨던 분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어떤 전공의가 펠로우를 하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외과는 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드니까 다른 나라로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남자분을 만나서 독일로 가서 외과 의사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비슷비슷한 거죠. 외과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피부도 수술하는 거니까. 근데 외과를 하다가 아예 다른 과로 가는 케이스, 아예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레지던트 하던 친구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속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잘하고 성실하고 오히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더 힘들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1, 2년 차 때는 주치의를 하면서 그 환자를 제일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교수님 회진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1년에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탈하시는 분들. 네, 한두 명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면서 이렇게 해를 지나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단순 힘들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모두가 되게 복잡한 심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뭐 이런 시국에서 외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가상하다고 여겨지는데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적성에 안 맞는 친구들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말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가 또 적성에 맞는 친구들은 또 다른 이런 서저리 파트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진짜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여실히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그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을 했는데 그 성모병원에서 정말 크고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 3박 4일을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서 정말 많은 의료진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했는데 퇴원할 때 진료비를 결제하는데 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마취도 하고 수술도 하고 되게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거 수가가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환자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뭐 어떤 소송의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환경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요거 잠깐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슬라이드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흔히 오는 환자분들 중에 대장청동 콜론 퍼포레이션은 응급이거든요. 근데 이 응급 수술을 하다가 수술 후 사망률이 나와 있는 게 이제 8%에서 33%까지
굉장히 이거는 디폴트 값이거든요. 아무리 뭐 오수진 교수님이 수술을 잘하셔도 이미 그 분변 오염이 되는 환자들 포스트오피 케어를 하다가 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고령이실 거고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꾸면서 다음날 괜찮을까 하면서 집중적인 포스트오피 케어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문조사를 가져와 봤어요. 네, 좀 안 좋을 때기는 해요. 2024년 10월 달에. 아주 최근에 설문조사를 또 따끈따끈한. 네, 가지고 왔는데, 네네. 의료 소송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두렵죠. 네네. 이거를 물론 두려워서 안 하고 이러는 분들은 없겠지만, 의료 소송에 대한 우려가 들고 진료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하겠지만 후배들한테 뭘로 설득을 할까? 내가 소송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속도 평일에 못 잡고 응급수술을 하고 좋은 얘기도 못 듣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라는 의견이 많았고 제도 개선은 천천히 이제 적절하게 도입을 해야겠죠. 근데 제도 개선보다 우선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의 수술들이 많은데 수술을 하기가 어렵고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직업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아요.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보통 왜냐하면 수술을 좋아서 하는 분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이 택하셨으니까. 네. 근데 추천은 못하겠다. 남한테 하라고는 못하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무관심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 소송도 걸리는 거고 고위험 저보상 구조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지만 관심만 있으면 이것도 되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진짜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일이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되는 일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신적인 압박까지 이제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은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이제 사명감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수술 현장에서는 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체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완전 제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특히나 전공의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은 더 힘든 병원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술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최소 2명, 3명까지 스크럽 하시는 수술방 간호사님까지 하면은 최소 5명 정도 되는 인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인력 1명 없는 것과 있는 게 차이가 대단히 큰데 지금 이렇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인력난이 되게 심각한데 그리고 이 하이리스크로 돌아오는 저보상 구조가 이게 비단 이제 그런 금액적인 뿐만 아니라 무관심 이야기 하신 게 이제 보람이나 이런 거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돌아오는 게 위협이라면 그거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런 아까 말한 수술 후 케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그런 거에서 이제 주치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2차 병원에 3차 병원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파업 전에도 사실 이제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모두가 고생을 하고 또 입원을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해도 그것 자체도 외과 환자의 중증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갑자기 열 나지 않고 갑자기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외과로 더 많이 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뭐 외과든 산부인과든 이런 필수과들이 많이들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이제 업무 현장에서도 느끼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진짜 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지. 없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눈앞에 있는 환자를 먼저 일단은 해결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임산부 맹장염, 충수돌겸 환자분이 오셨어요. 잘해도 이제 태아가 이제 사망할 수가 있고, 그래도 사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물론 다 설명을 드리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분을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환자 상태가 좀 너무 고열이 나고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차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걸리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은 그거를 다 알아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그 수술 전부터 겁먹고 안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 걸리기를 바라면서 수술한다는 말이 좀 슬프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 이제 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이제 자명한 현실일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수술 받으러 이제 서울로 가야 하나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 막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간단한 수술은 더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 오히려 이제 수술이 너무 밀려서 서울로 오는 거는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이게 꼭 그 환자분이 내가 서울에서 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절대적으로 지방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비교적 병원이 많은 서울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단히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셨죠? 앞으로 어떻게 좀 그 간단한 수술도 뭐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막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가 되게 사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수술, 작은 수술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한 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중증도가 높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좀 더 큰 병원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의 협력이 필요한 수술은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된다든지 그리고 좀 더 간단한 수술은 그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왜냐하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쉬운 수술이 아니고 영역이 다를 뿐이지 그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장학문외과로 친다면 뭐 아주 심한 암을 가지셔서 뭐 대장암이 방광도 침범하고 옆에 있는 난소도 침범하고 해서 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막 협진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학병원이 추천이 되지만 이제 학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문 질환을 또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큰 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는 병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분산이 된다는 표현이 맞고 저는 그게 사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까지는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조금 잘못돼서 비정상적으로 너무 다들 대학병원에 몰리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분산시키는 제도가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응급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사업인데 이런 충수염이나 담낭염, 탈장, 항문 농양 같은 중등도의 그런 급성 복중 환자들은 이제
일반 외과 병원에서 선정된 외과 병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장 천공이나 그런 하이리스크 환자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런 잘 분산해서 그 상급 종합병원들의 그런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더 걱정인 거는 네네. 제대로 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혼자 힘으로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한밤중에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선생님을 트레이닝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7년, 8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공백이 앞으로 이제 7, 8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러네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또 방송 보시면서 댓글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의견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좀 흉부외과나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이런 분들이 모두 소실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깜빡피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외과 의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제 수술이라는 게 엄청난 집중력과 체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보람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체력적으로 힘든 제가 한번 네. 맞습니다. 집중과 체력이 필요한데 또 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순간에는 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하게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게 전날엔 좀 더 몸을 사리면서 지내는 것도 분명히 있고 운동도 내가 이제 살아야겠으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엔 거의 뭐 우리 직장인 분들도 업무하시고 나면은 이제 많이 피곤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에게는 또 그게 이제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더 우리 교수님들은 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제 건강도 지내려고 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야지 환자분들을 더욱 더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관리를 많이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그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해서 그러려면은 수술을 쉽게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그 수술 비디오를 항상 보면서 필요 없는 동작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다음에 수술을 할 때. 그래서 편집된 비디오처럼 수술을 하게끔 최대한 그 익숙한 거는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수술이 아트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또 발표하고 또 발전해 나가고 서로 공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체력도 물론 필요해가지고 억지로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수술법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신다는 게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기도 하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또 아메리칸 빌리지님께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에 대한 또 걱정을 또 하십니다. 지방러는 옵니다 하시면서 이제 지방 의료 공백이 좀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근데 사실 요즘에도 진짜 막 수술 받으러 다들 막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그거는 사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지방에서 수술을 받도록 하면 혜택을 주고, 너무 이제 타 지역으로 하면은 또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핏 드는 생각이 지방에도 분명히 좋은 병원들이 많거든요.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대전이나 아니면은 수술 비디오 발표하시는 그런
뭐 대학들, 뭐 경상도에는 뭐 경북대도 있겠고 이런 그 광주, 전남대, 조선대 등등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병원들을 잘 이렇게 분산시켜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면은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바람결의 신령님께서 어떻게 그 세부 전공을 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분께서 대장학문외과를 선택하신 또 각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트레이닝 시스템은 일단은 외과라는 전공의를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4년, 이제 3년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전임이라고 펠로우 과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아까 말씀 장기를 전공을 하게 될지 네네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수련 과정에서는 전체 외과 뭐 모든 이제 파트를 다 돌면서 저희가 그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수술을 좀 더 집중해서 할지 한 1, 2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전임의 시절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대장학문외과를, 저는 사실 오히려 전공의 때 약간 다 재미있어서 되게 고민을 진짜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과 분야는 다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 오히려 전공의 때는 이게 다 재밌는데 매달 바뀌니까 더 재밌게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정해야 되니까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적성에 딱 맞는. 네. 근데 대장학문외과도 되게 수술이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대장암뿐만 아니라 양성 질환도 너무 네네. 많고, 뭐 항문 질환이랑 탈장도 대장학문외과에서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부 수술도 그런 응급 수술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 암이 터질 수도 있고, 뭐 다쳐서 장이 터질 수도 있고 할 때 수술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염증성 장질환은 네, 또 우리가 네. 뭐 암처럼 수술하지 않고 또 다른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다양해서 되게 그게 즐겁고 계속 공부할 게 많고, 그리고 좀 더 저는 이제 간담체 외과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대장 쪽은 또 수술이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그 실시간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서 얼만큼을 자르고 어디서 얼만큼을 박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암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야 하는 영역이 조금 정해진 느낌이라면, 대장학문외과는 그게 너무 다양해서 되게 처음에 정말 즐겁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오히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그게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고민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즐겁게 계속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처음에 트레이닝을 받을 때 복강경 수술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그 당시에 간담체 외과는 복강경 수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장학문외과를 하게 됐고, 또 이 대장만 보는 게 아니라 소장부터 항문까지 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고, 내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기도 굉장히 대장학문외과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노을길 산책님께서 또 뭐 걱정의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이제 당직도 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해야 하셔서 이제 충분한 휴식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뭐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할 방법이 저거는 없어요. 그냥 나눠서 서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외과 병원이니까 번갈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이제 한 달에 한 4번, 5번 정도 섭니다. 서고 나서 다음 날에 똑같이 일을 해요. 정규 일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외과 의사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다른 분들을 친구들이나 이런 당직 때 그냥 집에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병원을 지키면서 하고 저는 그나마 좀 상황이 조금 오수연 교수님보다는 나은 게 그 밤에 그렇게 위중한 환자들이 있어서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휴식은 뭐 당직 때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오수연 교수님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직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만약에 당직이다라고 하면 수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24시간 동안 계신 다음에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근무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24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36시간이 넘어가는 거. 36시간이 지나야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이 마치면. 네. 네. 36시간 내내 계속 일을 하진 않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대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환자가 안 좋으면 36시간 일하나. 제 내공이 안 좋은가요? 네. 그래서 내공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밤에 환자가 안 좋으면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환타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숙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숙가가 그래도 그 PD님 그 제왕절개 할 때보다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 기억에 약간 올랐다고. 저는 좀 많이 놀랐고 왜냐면 입원을 했는데 나의 입원비와 식사비와 수술비와 이 모든 걸 처치비와 뭐 계속 주사도 맞고 뭐 50만 원. 50만 원 이게 너무 적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또 외과 의사 선생님들 목 디스크 많지 않으세요? 이런 댓글도 있네요. 다 있을 겁니다. 네. 거북목. 네, 다 당연히 겪으시는 문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없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시간 너무 금방 가죠? 이 질문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래에 이제 외과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런 거는 좀 생각해봐라. 이런 거는 좀 보람차다. 뭐 이런 거 있으신지. 솔직하게. 네. 네. 왜 한숨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정부에서 지원 사업도 생기고 있고 숙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술이 좋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다른 외부 요인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결정하셔서 그런 외과 의사만의 그런 보람 그리고 재미를 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네, 후배에게 저는 사실 아직도 선뜻 이거 꼭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또 하라고 하면은 또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적성이 잘 맞고 내가 이걸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이게 물론 이제 의사라는 꼭 외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의대나 의사 이런 게 요즘 되게 논란이 많은 직업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가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약간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게 항상 선을 향해 가는 직업이라는 그런 전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우리 꿈나무 선생님들 너무 똑똑해서 더 저보다 계산이 빠르고 이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돌아오는 어떠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나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힘을 내서 네,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이 현직에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솔직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진짜 이 외과라는 게 생명과 정말 직결된 모든 과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야인 만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는 두 분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정말 대조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떤 확실한 안전장치와 보상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또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